운명의 전환점, 예상치 못한 만남? 정인씨, 이거 받으세요. 은주가 내게 내민 작은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분홍빛 뚜껑이 달린 예쁜 용기 안에는 노란빛의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따스함이 흘러넘쳤고 입가에는 살짝 부끄러움이 묻어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거 제가 만든 생강청이에요. 정인 씨가 요즘 목소리가 자주 쉬는 것 같아서요. 건조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회의하시니까 목에 무리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강이 목 건강에 좋대서 주말 내내 끓여서 만들었어요. 나는 유리병을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내 건강을 챙기는 그 마음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작은 병 속에 담긴 그녀의 정성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와, 이런 걸 언제 만드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다 드시면 또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귀인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에 나타나 나를 구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극적이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적인 그런 만남 말이죠. 제 이야기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난 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배신,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동건설의 기획팀장 이정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일군 중소기업에 입사했죠. 아버지의 자수성가 기업이다 보니 낙하산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을 공부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업무 자료를 분석했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이었을까요?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경력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30대 중반에는 기획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도 아버지가 시작했을 때보다 3배는 더 커졌죠. 이제는 지방의 지점도 3곳이나 있고 해외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삶은 공허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동안 저는 늘 혼자였어요. 도대체 제대로 된 연애를 했던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동료들의 화제는 항상 아이들 이야기, 가족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이었고 저는 그저 웃으며 맞장구 치는 역할만 했죠. 그런 제게 어느 날 대학 동창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인, 뭐해? 살아있어? 요즘 연락도 없고. 야, 김민석, 오랜만이다. 회사 일 바빠서 그랬어. 넌 어떻게 지내? 나야 그냥 그렇지. 근데 네가 요즘 외롭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그러던데. 저는 멍했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던가요? 아마 거래처 미팅에서 술 한잔하다 실수로 했나 봅니다. 아, 그랬나?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서울제약 마케팅팀에 있는 여자인데 딱 너 스타일이야. 키도 크고 청순한 스타일에 성격도 좋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는 여자야. 아깝긴 한데 친구니까 소개해주지. 민석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은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화려하지 않은 베이지색 원피스, 얼굴의 절반을 가릴 듯한 안경.
그런데도 묘하게 시선을 끄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인 씨. 저 강은주입니다. 그녀는 살짝 목례하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대화는 어색했지만 음식이 나오고 와인 한 잔을 마시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씨가 좋았어요. 거기에 지적인 대화 능력까지 더해져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인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성동건설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회사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와, 그렇군요. 중요한 위치에 계시네요. 회사가 가족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신 회사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낙하산 소리 듣기 싫어서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제 위치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아무도 쉽게 성공하지 않죠.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예쁘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제가 찾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지적이면서도 온화한 성격, 배려심이 깊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그녀는 매번 저도 모르는 제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쉬는 것을 알고 생강청을 만들어 온 것처럼요. 한 번은 야근이 계속되어 체력이 바닥날 때면 영양제를 챙겨주었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엔 격려 메시지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이런 여자가 내 곁에 있다니 하는 생각에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고 연애 1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 처가 방문. 은주의 고향은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죠. 그녀는 도시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한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당연히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아침 일찍 제 차에 은주를 태우고 구례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긴장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부모님이 정인 씨를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전화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은주는 살짝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뿌듯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은주는 차 안에서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하세요. 어머니가 읍내에서 청소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환경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게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생 많았겠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교육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집이 어려워도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희생하셨죠. 제가 장학금 받으며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그녀가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을 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우리 집이 마을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요. 그리고 몇 분 후 우리는 마침내 은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은주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시골집. 마당 한쪽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솔직히 집을 보고 놀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고 다 쓰러져가는 집이 몇십 년을 버틴 것이 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낡았죠. 은주가 조금 부끄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감 있고 좋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나오는 남자분이 은주의 아버지셨습니다. 뒤따라 나오신 분은 은주의 어머니셨고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정인 씨예요. 은주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잘 왔소. 서울에서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만. 은주의 아버지는 절뚝거리면서도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은주 어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바깥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낡고 소박했습니다. 작은 거실과 부엌, 2개의 방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은 밥상에 둘러앉아 은주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시골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은주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지. 마을에서 신동이라고 소문났었어. 은주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만 했어. 선생님들이 다 우리 은주 칭찬하러 오셨지. 은주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어머니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은주 어머니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은 좋은 직장 다니면서 매달 우리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우리 은주가 너무 착해. 이 집안의 기둥이지. 식사 후 은주 아버지는 저를 마당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함께 마당에 있는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정인이 술 한잔 할까? 그는 작은 주전자와 술잔을 꺼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주 어머니가 담근 복분자주야. 맛있을 거야. 우리는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 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은주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은주는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어. 좋은 곳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야. 걱정 마세요. 은주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네. 그럼 됐어. 그 자리에서 저는 은주의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은주가 그토록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완벽한 은주가 자랐을까 했어요. 환경 타고 상황 타서 홀로 인생을 개척한 은주에게 존경심까지 생겼죠. 저녁이 되자 은주 어머니는 은주와 저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은주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편하게 쉬어. 우리는 괜찮아.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은 제게 늘 헌신적이셨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희생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사세요? 서울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면 좋을 텐데.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평생을 사셨어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이사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은주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딸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의 부모님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한 거야. 서울 가서 잘 먹어. 보따리 안에는 직접 말린 고사리와 더덕, 그리고 손수 담근 장아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정인아, 우리 은주 잘 부탁한다. 착한 아이니까 행복하게 살아.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정인 씨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은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은주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박함과 겸손함,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모두 제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결혼 준비와 의심, 결혼 준비가 한창일 무렵 우리를 소개해준 민석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만났는데 민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줬더니 밤낮으로 연락도 없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은혜도 모르는 놈. 오바하지 마.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어. 늦어서 미안하다. 민석은 은주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재수씨, 이 자식이 잘해요? 너무 차갑게 굴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잡아 줄게요. 아니에요. 정인씨 정말 잘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부족한데. 은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주 몇 잔이 들어가자 민석이 물었습니다. 재수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혹시 정인이 아버님은 뵈었어요? 아직이요. 아버님이 해외 출장이 잦으셔서 자리를 못 맞추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민석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야, 아버님을 왜 아직 소개 안 해줬어? 혹시 결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된다고 반대하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요즘 지점 확장 문제로 바쁘셔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민석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야, 넌 진짜 복 받았다. 은주 같은 여자 어디서 또 만나겠어. 그런데 왜 진짜 아버지를 안 만나게 해? 뭔가 이상한데? 진짜 바쁘셔서 그래. 곧 만날 거야. 그날 밤 우리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가 물었어요. 정인씨, 혹시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바쁘셔서 그래. 이번 주말에 꼭 시간 내서 만나게 해드릴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직후 은주가 내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인씨,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언제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그러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 시기가 조금 당겨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빨리 만나 뵙는 게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저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기뻐요. 정인 씨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가정,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가는 모습, 아이의 첫 걸음마를 지켜보는 기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할 수 있겠네요. 은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인 씨 아버님이 혹시 임신 사실을 알면 더 반대하시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세요. 손주 소식에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이미 임신을 했으니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주말이 되어 마침내 은주와 아버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주와 함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고 아버지도 거의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은주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전 강은주라고 합니다. 정인 씨의 예비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은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은주를 잠시 관찰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칭찬하던데 직접 보니 더 예쁘네요. 과찬이세요. 정인 씨를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은주는 특유의 예의와 배려로 아버지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고 때로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은주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서울제약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신약 출시 전략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나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고향은 어디신가요?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은주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일을 못하세요. 어머니는 읍내에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군요. 대단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인아, 은주 씨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은주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였구나. 아버지, 저희는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임신은 그저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정인아,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눈빛이 순수하지 않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닌 것 같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막 만난 은주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은주를 처음 만나셨잖아요. 제가 1년 넘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지켜보자는 거다.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은주가 임신했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 판단대로 하거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은주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다시 표정을 밝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주씨, 우리 아들과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두 사람이 새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저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야.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지. 내가 강남에 좋은 신축 아파트를 알아봐 둘게.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결국은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난 후 저는 본가로 돌아가 아버지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은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인아, 아버지가 말리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미 아이까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지. 내가 강남에 20억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줄 테니 결혼 준비를 하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에게 필요한 예단과 혼수도 내가 책임질게. 목록을 받아와 보렴.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20억 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또한 은주가 원하는 예단과 혼수 목록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은주는 너무 과분하다며 앞으로 아버지에게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때때로 은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의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은주의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원룸에 살던 은주는 짐이 많지 않아 작은 용달차 하나면 충분했어요. 저는 대학 선배인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사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에도 차량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우 선배, 이번 주말에 은주 짐 좀 옮겨줄 수 있을까요? 전화로 부탁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시간과 장소만 알려줘. 내가 직접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요. 선배, 집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야, 고마우면 결혼식 때 축의금 크게 내라. 현우 선배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수고비도 드릴게요. 됐어. 밥이나 한번 사.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짐 옮기는 거 다 준비됐어. 내 대학 선배가 도와준대. 정말요? 고마워요. 근데 저 이번 주말에 결혼 전 마지막 피부관리 예약해놨어요. 신혼집에는 저녁에 갈게요. 알았어. 선배한테 열쇠 알려줄게. 짐은 선배가 다 옮겨놓을 거야. 주말이 되어 저는 먼저 신혼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쯤 현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인아, 지금 은주 씨 집 앞에 왔어. 문 좀 열어달라고 해. 네. 선배, 비밀번호는 042호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알았어. 짐 다 싣고 바로 갈게. 1시간쯤 지났을까? 현우 선배가 신혼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정인아, 문 좀 열어줘. 지금 도착했어. 저는 현관문을 열고 선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현우 선배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배, 오셨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짐은 다 가져오셨어요? 응.
다 가져왔어. 혼자 다 들고 오셨어요? 제가 내려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많지 않더라. 현우 선배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에요? 선배? 현우 선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잘 살 수 있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짝퉁들을 전부 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해.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 은주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잡았어. 나한테 껌뻑 죽는다니까. 들어가는 신혼집이 20억짜리 신축이야. 이제 몇 년 살다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가 은주 집에 갔을 때 이걸 들은 거예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려있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은주가 전화통화 중이더라. 이상한 내용이 들려서 녹음했어. 누구랑 통화한 거죠? 잘 모르겠어. 근데 너희 소개시켜준 그 친구 민석이 아니야? 갑자기 민석과 은주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했던 것, 민석이 항상 은주의 편을 들었던 것, 그리고 민석이 저에게 은주를 소개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석과 은주가 공모에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겁니다. 불현듯 아버지가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아버지의 눈이 정확했던 거죠. 아버지는 첫 만남에서 은주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무시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인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선배, 녹음 파일 좀 보내주실래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짐들 그 집 앞에 다시 가져다 놔주세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선배가 떠난 후 저는 신혼집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 제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던 여자가 사실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아마도 임신 이야기도 거짓말이었겠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내 자취방에서 쉴게. 내일 결혼식장에서 보자. 신랑이 신부를 보면 부정 탄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저는 바로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 본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즉시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인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우 선배가 들려준 녹음 파일, 은주와 민석의 관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올리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구나.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결혼은 취소해야지. 그리고 그 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가 맞으셨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온다. 넌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거다. 아버지,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객들도 다 초대했는데 내가 처리할게. 지금부터 우리 쪽 하객들에게 전화해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알릴 거야. 너는 내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봐. 네, 아버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알겠다. 어떻게 하고 싶니? 내일 예식장에 가서 모든 걸 폭로하고 싶어요. 은주가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민서까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요. 위험할 수도 있어. 그 여자 측 하객들이 많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거예요.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아들이지. 약한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변호사도 알아볼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은주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내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을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현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인아, 잠 안 자지? 네. 선배, 잠이 안 와요. 내가 좀 더 알아봤어. 그 여자 대기업 다니는 것도 거짓말이야.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제약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거든. 강은주라는 사람은 없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주가 동진이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높아. 네? 정말요?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동진이가 자기 여자친구 사진 보여줬을 때 본 것 같아서 뭔가 익숙하다 했더니 그 여자였던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요. 그런 것 같아.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계획이 있어요. 선배, 내일 모든 걸 밝히고 복수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일 예식장에 같이 가자. 고마워요. 선배, 그 통화가 끝나고 저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주와 민석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말이죠. 결혼식 당일의 진실. 결혼식 당일, 저는 예정된 예식 시간보다 3시간 일찍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현우 선배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식장 담당자를 찾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계약금의 30%를 더 지불할 테니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식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식장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추가 비용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선 우리 측 하객은 오지 않을 겁니다. 신부 측 하객만 올 거예요. 그리고 예식이 시작될 때 제가 드릴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으면 합니다. 손님, 그게 조금 걱정 마세요. 불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물론 식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동의했고 저는 현우 선배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파일을 신부 입장 음악 대신 틀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저는 식장 1층 로비로 내려가 은주 측 하객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대형 관광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주의 고향에서 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오느라 버스를 대절했다고 은주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속에 은주의 부모님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내리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딸의 배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어쩌면 은주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부부를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하객들은 점점 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측 하객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이상했을 테니까요. 은주의 부모님도 불안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저와 제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민석도 도착했습니다. 제가 선물해준 맞춤 양복을 입고 오는 꼴이라니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거야. 이 새끼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객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물론이고 신랑과 신랑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사람이 왜 이것밖에 없지? 신랑 쪽은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썰렁한 결혼식은 처음 보네. 은주의 부모님은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 어머니가 민석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식장 담당자들은 제 지시대로 하객들을 예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예식장은 고작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현우 선배와 함께 예식장 뒤편으로 들어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은 계속 제 전화기로 전화를 걸고 있었고 은주의 부모님은 앞자리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예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지만 신랑도 신랑 측 주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 순간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 대신 녹음 파일이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마음껏 잘 살 수 있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짝퉁들을 전부 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잡았어. 나한테 껌뻑 죽는다니까. 들어가는 신혼집이 20억짜리 신축이야. 이제 몇 년 살다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녹음이 계속되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은주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가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걸어오다가 녹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예식장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은주는 저를 보자 경악했습니다. 정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전 1년을 넘게 저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저 여자는 저와 결혼 후에 이혼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는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준 저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민석. 바로 저기 앉아있는 당신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향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호진 씨,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야, 정인아,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민석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임신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은주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당신이 다니는 회사도 학력도 다 거짓말이었죠. 서울제약 같은 회사는 다니지도 않았잖아요. 모든 게 다 연극이었던 거죠. 은주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정인 씨, 제발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민석도 끼어들었습니다. 야, 정인아, 내 말 좀 들어봐.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와서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내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 은주가 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이년아, 일제 와서 다 내 생각이라고. 호질 부자 설득해서 돈 뜯어내자고 한 게 누구야? 민석이 반박했습니다. 지들끼리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더군요. 하객들은 이게 다 뭐냐 하는 얼굴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고, 은주의 부모님들은 당장 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안색이었습니다. 둘 다 입 다물어. 둘 다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테니까 넉넉히 준비해둬. 은주가 저에게 달려와 절박하게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인 씨, 제발요. 내가 당신 아이를 가진 여자예요. 그것만은 진실이에요.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 말해. 진짜 그 배 속에 있는 애가 내 애면 그때 말하라고. 근데 명심해. 만일 내가 아니면 넌 추가로 친자 소송으로 고소당할 줄 알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예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현우 선배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고 예식장 밖까지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제 팔을 잡고 매달리길래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만 저는 무심하게 한번 봐주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은주와 민석에게 혼인빙자 사기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좋은 변호사 덕분에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녹음 파일과 결혼식장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건 은주가 포기를 모르고 진짜 친자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를 다시 붙잡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아이도 민석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3의 남자가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정말 끝도 없이 가지가지 아닌가요? 은주는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혼모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당일 그 망신스러운 현장을 다 보신 부모님은 차마 딸을 내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생 착하다고 믿었던 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민석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문들에게 소문이 퍼져 모든 인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웠고 신중함의 중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현명한 아버지와 진실된 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 해외 지점 설립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셈이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현우 선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은주와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이혼당해 재산의 절반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온 몸이 떨립니다. 저는 현우 선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의 이사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우 선배, 정말 감사해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그런 말 마. 우연히 들은 것뿐이야. 나도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선배, 나 진짜 선배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귀인이라니. 야, 그만해라. 나도 우연찮게 들은 건데 밥이나 먹자. 아니요. 그 정도로 부족해요. 선배,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 자금이 얼마나 돼요? 아, 참나. 왜 내가 내 사업 자금을 물어? 제가 투자할게요. 없었으면 그년한테 뜯길 돈이었어요. 사업 자금이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선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기나긴 설득 끝에 제 투자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귀인이 된 셈이죠.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내가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하니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저는 크게 배신당한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장기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에요. 가서 일도 배우고 커리어도 쌓으면서 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사랑이 아닌 신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행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힌 불행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하는 귀인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의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귀인을 만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는 경험하셨으면 좋겠네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진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꼭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